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2022년도 지방직 9급 식용작물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식용작물학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들을 좀 확실하게 여러 번 정독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루게 될 1번 문제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문제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특징적인 사항이 있다면, 지금 식용작물학 문제이지만 재배학의 내용을 이용을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또 여러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거의 매년 식용작물학도 재배학 내용이 출제가 거의 매년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역시 재배학 교재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배학 내용이 4문제 출제되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작물별로 이제 출제 빈도를 좀 간략하게 커다랗게 구분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벼와 관련된 것이 6문제 출제가 되었죠. 벼와 관련된 것이 6문제 출제되었습니다. 항상 이 벼와 관련된 문제가 뭐 다른 밭작물들에 비해서 더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먹는 게 밥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맹류와 잡곡 같은 경우는 각 3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맹류 3문제, 잡곡 3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류와 서류는 각각 2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류 2문제, 서류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식용작물학을 고득점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재배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재배학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지 전공 과목에 있어서 아주 기본 바탕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재배학 공부를 열심히 해두시면 식용작물뿐만 아니라 뭐 그 외에 다른 이런 농업 전공 과목들과 관련한 사항들도 다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역시 벼의 중요성, 이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식용작물학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무조건 기출지문만 외워서는 사실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 좀 여러 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지문은 당연히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이론서를 좀 확실하게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고득점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도 역시 이번 식용작물학도 교재 내용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고득점을 하셨을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기출지문만 보고 갔다 그러면 이번에 좀 틀린 게 좀 개수가 좀 많이 있으신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이건 아주 기본 중의 기본, 그죠? 메밀의 이형의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식용작물학, 재배학 둘 다 같이 이제 걸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재배학의 내용이 이제 4문제 출제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거기에다가 포함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메밀은 잡곡에 속하는 것이죠. 잡곡류. 일단 장주화, 단주화 얘네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용어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장주화라고 하는 것은 암술대가 긴 게 장주화예요. 그래서 수술이 긴 꽃이 장주화가 아니라 암술이 긴 꽃이 장주화죠. 그리고 또 수술이 짧은 꽃이 단주화가 아니라 암술이 수술보다 짧은 게 단주화입니다. 그리고 장주화끼리, 단주화끼리는 수정이 잘 안 되죠. 그죠?
장주하와 단주하 이렇게 조합이 되어야 수정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이렇게 장주하와 단주하 조합이 수정이 잘 되는 거 이런 거 우리 식은작물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적법수분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적법수분이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장주하와 단주하의 조합, 이형화 사이의 수분에서는 수정이 잘 되어서 적법수분을 하고 그리고 또 보통 수정률은 한 36에서 한 70%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주하끼리 단주하끼리 이거는 부적법 수분이라고 하죠. 예, 부적법 수분 같은 경우는 동주하 사이의 수분이고 수정률은 약 0에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정답은 3번. 그리고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물의 돌연변이 육종에 이용이 되는 인위적인 유발원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재배학 교재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근적외선입니다. 이건 재배학 내용으로 답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재배학에서 돌연변이 육종과 관련해서 돌연변이 유발원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돌연변이 유발원으로는 X선, 감마선, X선, 감마선, X선, 감마선, 그리고 중성자, 그리고 약자로 NaN3 이렇게 쓰는 소듐 아자이드, 그리고 또 약자로 NMU, 약자로 NMU, 그리고 또 약자로 DES, 약자로 DES 이렇게 쓰는 것들이 돌연변이 유발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X선, 감마선, 중성자, NMU, DES 그리고 또 소듐 아자이드 이러한 것들. 근적에서는 돌연변이 유발원 아니고 정답 3번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돌연변이 유발원들 중에서도 X선과 감마선이 균일하고 안정한 처리가 쉽고 잔류 방사능이 없어서 많이 이용이 됩니다.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벼 품종의 주요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거는 딱 벼와 관련한 문제라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수량이 높은 품종은 대체로 품질이 낮은 경향이 있다. 이게 맞는 문장인데요. 일반적으로 수량과 품질은 역상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으면 수량이 많으면 품질이 낮아요. 맛이 좀 떨어지는 이런 특성. 반대로 맛 좀 맛있고 품질이 좋고 그런 거는 수량이 좀 딸리는 특성. 이런 거 가지게 되죠. 정답이 2번이고요. 그럼 1번을 한번 보시면요. 내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내비성은 생리적인 질소 동화 능력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의 내비성으로 넘어가면 질소 다비 조건 하에서도 병충해에 걸리지 않고 도복도 잘 안 되는 특성을 가지는 거,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성 품종은 질소 다비 조건에서 도복과 병충해에 약한 게 아니라 강하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여기 수수형, 수중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수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삭의 숫자가 많은 형태이고요. 수중형은 이삭이 무거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수형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삭의 숫자가 많은 수수형은요.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이 예쁘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그려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삭이 무거운 수중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형은 수중형 품종에 비해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작게 그렸죠? 이삭이 작아요. 이삭이 작아요. 그런데 이삭의 숫자가 많은 형태, 이게 수형이죠.
수중형이 이삭이 크지만 이삭 수가 적은 거, 그거는 수중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수형은 이삭이 작지만 이삭의 숫자가 많고, 수중형은 이삭이 크지만 이삭의 수가 적은 거.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죠. 사실 이 3번 보기는요. 그리고 여기 4번 보기도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생종은 감광성보다 감온성이 더 크죠. 그래서 조생종은 감온성이 크다. 그리고 만생종은 감광성. 그죠? 항상 조생종은 감온성, 만생종은 감광성.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애들한테 다 적용시켜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교재 내용 꼼꼼하게 막 엄청 많이 읽어보지 않아도 답을 좀 찾으실 수 있게 출제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3번으로 이제 3번 그 답은 2번이고요. 이제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한 쌀을 일컫는 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 용어의 정의 물어보는 거네요. 이거 벼와 관련해서 앞부분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정곡입니다. 도정한 쌀은 정곡이에요. 수도는 뭐예요? 이거는 논벼죠. 논에서 기르는 논벼. 밭벼는 육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 조곡 정조, 이거 도정 안 한 거예요. 조곡 정조는 도정 안 한 거, 도정한 쌀은 정곡.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거 우리 교재에서 벼와 관련해 가지고요. 거의 앞부분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 잎의 구성이다. 가에서 라번까지 명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이 무엇이냐?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먼저 가번을 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엽신, 잎몸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엽신, 잎몸, 잎몸, 엽신. 이게 가번이에요. 그냥 뭐 광합성을 하는 일반적인 잎 기능하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라번 한번 봐주세요. 라번 같은 경우는 얼핏 보면 그냥 줄기처럼 생겼어요. 그죠? 이거는 얼핏 보면 줄기처럼 보일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잎집이다 라는 것이죠. 잎집. 잎집이라고 하는 것이 줄기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핏 보면 줄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를 감싸주고 줄기를 기계적으로 지탱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잎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번하고 라번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가 없이 다 연결을 시키셨을 텐데, 나번과 다번 요거 두 개 가지고 아마 헷갈리셨을 거예요. 여기 나번은 잎혀고요. 나번은 잎혀, 다번은 잎귀입니다. 일단 잎혀라고 하는 것은 줄기에 아주 탁 밀착해 있어요. 잎혀가 줄기에 탁 밀착해 있어요. 그래서 나번, 다번 딱 그림을 보면은 나번이 더 줄기에 더 착 붙어 있죠? 나번 그림이. 이렇게 나번, 잎혀가 줄기에 착 밀착해 있고요. 이 잎혀라고 하는 것은 잎집 안으로 빗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잎귀는 다번, 이거는 잎집과 잎몸의 연결 부분 양쪽 끝에 있어요. 그래서 줄기를 잡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양쪽 끝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좋은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텍스트로 뭐 잎몸이 어떤 역할을 하냐, 뭐 잎귀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런 것 정도는 많이 봤어도 막상 그림으로 찾아라 하면은 이게 갑자기 헷갈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이면서도 좋은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죠. 6번으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콩과 작물 중 다른 속에 속하는 작물.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학명을 외우고 있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 문제풀이 진행을 하면서 이런 애들에 대해서 또 여러 번 다뤘었어요. 어떤 애가 다른 속에 속하는지 이런 거 모의고사 문제풀이에서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답은 4번. 6번의 정답은 이제 4번이 됩니다. 학명을 외우고 계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판녹두동부 얘네는 비근화속이죠. 그런데 강낭콩은 파세올루스 속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번은 이거는 이제 두류 문제였고, 그리고 여기 이거 5번 같은 경우 이거 맹류 문제였었던 거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보셨겠죠? 예. 그리고 이제 7번 광합성을 할 때 탄소를 고정하는 기작이 다른 거. 이거 기본적인 문제. 답 4번. 이거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병어담배보리는 C3, 그런데 옥수수는 C4. 정답 4번이죠. 지금 이거 7번 같은 경우는 뭐 잡곡이 답이니까, 옥수수 잡곡이니까. 그래서 잡곡류에다가 제가 구분을 했는데 이거는 재배학하고 연결시켜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아주 기본이에요. 사실 지금 요번에 식용작물학 출제한 거 보면은 아주 정말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본적인 문제를 물어봤을 때 거기에서 틀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답 4번. 옥수수만 C4식물이라는 거 좀 다 아시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 육종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예, 이거는 재배학의 내용입니다. 재배학에서도 특히 이제 유전 파트의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 그런데 이거 먼저 작성 순서, 우리 재배학의 유전 파트에서 육종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은 육종의 기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육종의 기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육종 목표를 설정을 하고, 육종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육종 재료와 방법을 결정하죠. 육종 재료와 육종 방법을 결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변이를 작성을 합니다. 변이를 작성하고, 그리고 우량 계통을 육성하죠. 우량계통을 육성을 한 후에 생산성 검정을 실시하고, 여기서 통과가 됐으면 지역 적응성 검정을 실시하고, 그리고 여기서 통과가 됐으면 신품종으로 결정을 하고 등록을 합니다. 신품종 결정과 등록. 그리고 종자 증식을 하고 신품종을 보급을 하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딱 육종의 기본 과정, 재배학 책에 써 있는 거 딱 적은 거 보면 변이 창성, 그게 변이 작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첫 번째 거, 그죠? 그리고 나서 우량계통을 육성을 하는 거, 그리고 생산성 검정과 지역 적응성 검정을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신품종 결정 등록을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종자 증식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이창성이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종자 증식이 맨 꼴찌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이 3번.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거 답 3번인 거예요. 9번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벼 조식 재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거는 당연히 벼 파트라는 거 금방 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식 재배라고 하는 것은 본론에 일찍 이양을 하는 것이 조식 재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론에 일찍 이양을 하면 본론에서 사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본론에서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식이량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답이 3번이죠. 생육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식이량은 보통 기재비보다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래 살면, 본론에서 오래 살면 그만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 그리고 이 벼의 조식재배라고 하는 것은 평야지 일모작지대의 주된 재배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론에 일찍 이양을 했기 때문에 영양 생장 기간이 길어져서 관리가 잘 되고 환경 조건이 좋다라는 걸 바닥에 깔고 최적 연면적 지수도 높아지고 광합성도 많이 하고 거기에다가 또 등숙 기간에 햇빛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등숙 비율도 높아지고 수량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거, 그게 조식재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식재배라고 하는 거는 출수기가 약간 앞당겨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태풍이라거나 뭐 특정한 병충해를 피하는 용도로도 이용이 될 수 있고 담리작 도입도 할 수 있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육 기간을 늘려서 다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재배 방식입니다. 정답 3번. 그리고 이제 10번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의 종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건 이제 맹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0번의 정답은 1번이죠. 1번이 됩니다. 쌀보리는 유착물질이 분비돼요 라고 써있네요. 쌀보리는 유착물질이 분비되지 않아요. 그죠? 분비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숙 후에 외부의 물리적 충격을 받아도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 성숙 후에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껍질이 쉽게 떨어집니다. 물리적 충격을 받으면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쉽게 분리가 되는 거. 이게 쌀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쌀보리와 겉보리를 구분을 해야죠. 겉보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껍질보리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겉보리는 씨방벽으로부터 유착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바깥 껍질과 안 껍질이 과피에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그게 겉보리가 가지는 특징. 그런데 쌀보리는 유착물질 분비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잘 떨어지는 것이 특징. 정답이 1번이고 이건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보리도 연과라는 거, 바깥 껍질, 안 껍질에 쌓이는 연과이고요. 등 쪽 기부에 배가 있고 배 쪽에 기부에서 정부로 길게 골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또 종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종부의 발달 정도는 품종에 따라서 당연히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 구조는 우리 교재 그림으로도 또 같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종피하는 후분층배 배유 이러한 것이 이제 들어있고요. 정답이 1번이고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품종 육종 방법이 뭐냐? 옥수수는 잡곡류에 속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구분을 잡곡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또 재배학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죠. 잡종 강세 발현 정도가 높고 개체간 균일도가 우수하면서 수량성이 많다.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번입니다. 지금 단교잡종과 복교잡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얘네는 1대 교잡 품종이에요. 그렇죠? 얘네는 1대 교잡 품종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교 잡종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본다면 A라는 애랑 B라는 애 이런 애들을 교배했어요. 그렇게 딱 한 번만 교배해서 얻은 이 AB라고 하는 거, 얘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교 잡종 같은 경우는 A랑 B를 한 번만 교배해서 나온 거, 이 A, B를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자가 5개가 나오든 10개가 나오든 무조건 다 A, B 이런 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개체 간 균일도가 우수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단교잡이 잡종 강세 발현 정도가 가장 높다라는 것 정도는 재배학에서도 굉장히 또 언급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복교 잡종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랑 B를 교배해서 A, B라는 애를 얻고 또 C랑 D를 교배해서 CD라는 애를 얻었어. 그러면 이 A, B 그리고 CD 이런 애를 교배해서 나온 후대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교잡종이에요. 그럼 복교잡을 해서 나오는 애는 어떤 애가 나오겠어요? A, C, A, D, B, C, B, D 이런 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종자가 10개든 5개든 무조건 이런 A, B가 나오니까 굉장히 균일도가 우수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다양한 게 나와. 이거는 균일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합성 품종과 방위임 수분 품종 얘네들은 당연히 잡종 강세 발현 정도가 1대 규자 품종보다 훨씬 떨어지죠. 그런데 합성 품종이랑 방위임 수분 품종 이 2개 중에서 좀 더 개량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합성 품종이 방위임 수분 품종보다 개량의 효과가 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위임 수분 품종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히 임의적으로 개체 간 자연 교잡을 통해서 교잡이 되도록 하는 게 방위임 수분 품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합성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여러 부모 계통들 중에서도 우수한 1대 잡종을 생산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마디로 조합 능력이 아주 좋은 계통을 선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조합 능력이 좋은 애들끼리 니들이 이제 알아서 수분 수정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합 능력이 좋은 애들끼리 수분 수정하게 만든 합성 품종이 그런 거 조합 능력 같은 거 알아보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이제 니네끼리 알아서 수분 수정해 이렇게 한 방위임 수분 품종보다 합성 품종이 개량의 효과가 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2개는 다 잡종 강세 발현 정도는 1대 교잡 품종들보다는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고 1대 교잡 품종들 중에서도 단교 잡종이 잡종 강세 발현 정도가 가장 높으면서 균일도가 또 가장 우수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수령성도 많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요. 그래서 11번 정답은 1번, 1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작물이 무엇이냐? 지금 이거는요. 재배학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딱 보니까 자가 수정률이 높대요. 종신우를 만들 수 있는 유료작물이래요. 이 2개만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일단 여기 보기들 중에서 기름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딱 생각을 해보면 참깨하고 옥수수, 그죠? 옥수수 기름 있잖아요. 식용유 생각해보면, 그죠? 뭐 참기름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참깨, 옥수수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구나. 그런데 자가 수정률이 높다. 이거 뭔 소리예요? 이거 자식하는 거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옥수수는 어때요? 옥수수는 웅예선숙이면서 타가수분한단 말이죠. 옥수수는 타가수분해요. 타가수분이다. 그런데 참깨는 자가수정률이 높은 자가수분을 하는 자식성 작물입니다. 정답이 2번이에요. 그리고 우리 재배학에서 육종 파트 재배학의 유전 파트 처음 시작할 때 자가수정과 타가수정을 구분을 하는 팁
박스가 우리 교재에 있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자식성 작물의 종류에 벼, 밀, 보리, 콩, 완두, 담배, 토마토, 가지, 참깨, 복숭아. 참깨가 자식성 작물에 우리 교재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옥수수는 타식성 작물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 특히 또 재배학에서 재배 개설 부분의 작물 분류하는 데를 보면은 유료작물 땡땡 유료작물 종류의 참깨 들어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정답은 2번.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건 뭐 당연히 두 류에 이제 구분이 되겠죠. 정답이 이제 1번이 됩니다. 옳은 거 정답 1번인데요. 예, 이거는 1번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몰라도 2번, 3번, 4번 내용이 옳지 않은 문장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번, 3번, 4번이 확실히 틀린 겁니까? 그러면 1번이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1번 같은 경우 보시면 버지니아형이 스페니시형보다 적산 온도와 평균 기온이 높은 곳에서 재배하기에 알맞다.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요. 보통 이 버지니아형 같은 경우는 적산 온도가 3,400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버지니아형 같은 경우는 연평균 기온이 14도 이상인 곳에서 재배하기에 알맞은 특성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스페니시형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니시형은 적산 온도가 한 2,800도 정도 되고요. 연평균 기온이 11도 이상인 곳에서 재배하기에 알맞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교재에서 이런 땅콩과 관련해서 첫 페이지 맨 상단에 1번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번은 우리가 무조건 틀렸다는 거 알아봐야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 땅콩은 수정 후에 5일이 지나면 수정과 동시에가 아니라 수정 후 5일이 지나면 자방병이 땅을 향해서 신장하고 땅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땅콩은 개화기간이 짧은 게 아니라 개화기간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거 유효개화 한계기 이전에 수확해야 한다? 뭐 이 뒷부분 내용을 몰라도 땅콩은 개화기간이 길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뒤에 있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일단 먼저 꽃이 펴야지 수분 수정이 되어서 종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종자 만들어진 거, 종씨 만들어지고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잘 자라야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는 건데 유효기와 한계기 이전에 수확을 한다라는 것은 꽃 피기 전에 수확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말 자체가 이상하다. 약간 어감 느낌이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아마 드셨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뒤에는 몰라도 앞부분이 틀렸다라는 건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땅콩 같은 경우는 개화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7월 초부터 가을까지 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수확 전 약 60일 전 정도가 되는 수확 전 60일 정도가 되는 8월 중순 정도까지 개화가 된 것이어야 8월 중순 요 정도에는 개화가 된 것이어야 성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유효개화 한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도 틀렸다라는 것은 알아보셨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 협실비대의 기본 조건은 암흑과 수분이다. 협실비대의 기본 조건은 암흑과 수분이라고요.
이것만 생각해도 4번 틀렸다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햇빛은 결실과 자방병의 신장을 촉진하는 게 아니고요. 빛은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 결실 개시와 자방병의 신장을 저해합니다. 그리고 습한 토양에서 빈꽃들이 많이 생성되는 게 아니고요. 건조한 토양에서 빈꽃투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빛이 없어야 되고 수분이 있어야 협실 비대가 잘 되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서류죠. 이거 사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죠? 우리 감자는 우리가 이용을 하는 부분이 뭐예요? 괴경이잖아요. 괴경. 4번이 정답이에요. 괴근이래잖아요. 괴근이 아니라 괴경인데. 그죠? 그래서 감자는 괴경, 고구마는 괴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요번 시금작물학은 대충 보면 문제가 어려워 보인다거나 헷갈려 보이는 그런 보기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엄청 많이 출제가 됐다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써본다면 줄기의 지하절에는 복지 또는 포복지 또는 포복지 또는 땅속 줄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땅속 줄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발생하고 복지 또는 포복지, 땅속 줄기 이렇게 부르는 애의 끝부분이 비대가 되어서 괴경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 4번이죠. 그리고 우리 감자 같은 경우는 서늘한 기후에 알맞고 생육 조건이 12에서 22일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교재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감자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고 생육 조건은 10에서 23도 정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10에서 23도 안에 12에서 21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책이 뭐냐에 따라서 뭐 1, 2도 정도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감자의 주성분은 전분이죠. 그런데 보통 17에서 18% 정도 함유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감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감자 괴경의 건물 중에서 70에서 80%가 전분이다라는 사항이 있는데 그거랑 요 내용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감자 같은 경우 수분이 80% 정도죠. 감자는 수분이 80% 정도이고 그리고 나머지 20% 중에서도 17에서 18% 정도 요 정도가 전분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수분을 빼고 본 건물중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는 수분을 빼고 봤을 때에는 건물중 70에서 80%가 전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건물중 기준이냐, 수분 뺀 기준이냐, 수분을 빼지 않은 기준이냐,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죠. 가지과에 속하는 일년생식물이라는 거는 이건 패스해도 되겠죠. 14번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재배학의 내용을 가지고 답을 찾으시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온실이나 하우스에서 자란 식물은 적외선 묵은 빛이 부족해서 우절하는 게 아니라요. 자외선. 자외선 부분의 빛 부족으로 우절하기 쉽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우리 재배학을 보면 이런 빛과 관련한 부분에서 신장 및 개화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자외선 같은 단파장의 빛이 신장을 억제한다 이런 사항이 써 있죠. 그래서 자외선의 투과가 적은 조건에서는 도장하기 쉽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론 수업이라든지 문제풀이라든지 진행할 때 항상 샌빗을 못 받으면 도장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샌빗이 자외선이라고요. 도장하는 거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는 거 우째라는 것이고요.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번, 3번, 4번 이런 건 재배학에서 워낙 많이 본 그런 사항이고요. 15번 정답 2번이고요. 16번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벼 직파 재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거는 당연히 벼 파트 내용이죠. 예,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예, 2번입니다. 담수 직파는 건대 직파에 비해서 지수지 비료 용탈이나 유실이 많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예, 담수 직파가 아니라 건답 직파가 담수 직파에 비해서 지수지 비료 용탈이라거나 유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어떠한 사항이 있냐면 벼 마른 논 줄뿌림 재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벼 마른 논 줄뿌림 재배가 뭐예요? 벼 건답 조파예요. 그죠? 벼 건답 조파. 그게 마른 논 줄뿌림 재배인데요. 그렇게 마른 논 줄뿌림 재배는 초기에 탈질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물을 댄 후에 비료분의 유실량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 써 있죠. 기본적으로 건답 직파는 뭐예요? 건답 상태에서 경운을 하고 파종을 하고 나서 벼가 한 2, 3엽기쯤 되면 담수를 하는 거. 그게 건답 직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건답 조파를 하면 물을 주고 나서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비료를 쓸고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건답 직파가 지수지 비료 용탈이나 유실이 더 많다. 정답이 2번입니다. 그리고 잡초도 햇빛 좋아하고 산소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답 직파가 담수 직파보다 잡초 발생이 많습니다. 잡초도 햇빛 좋아하고 산소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직파 재배를 하면 어떻게 벼가 자란다고 그랬어요? 직파 재배한 벼와 이양 재배한 벼를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면 직파 재배한 벼는 이렇게 자라죠. 이게 직파 재배한 벼예요. 그냥 그림을 단순화시켜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양 재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양 재배를 하면 그때는 이양 재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자란다고요. 그래서 직파 재배를 하면 이런 형태라고요. 지금 보시면 줄기의 개수가 많으면 줄기가 가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줄기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무한대가 아니고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줄기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다라고 본다면 1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일부러 제가 10개 그렸거든요. 10개 만들어야 되니까 줄기 하나당 에너지가 10씩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거 5개 그렸어. 5개 그리려고 했는데 6개로 그려버렸네. 이거 5개로 할게요. 1개 없앨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양 재배를 한 거는 지금 제가 5개만 그렸어요. 얘는 줄기의 개수가 좀 적어요. 직파 재배한 것보다.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줄기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인데 줄기 5개 만드니까 줄기 하나당 20씩 에너지가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줄기 하나당 10씩 에너지 받아서 쓰는 얘는 당연히 줄기들이 가늘게 되겠죠. 그리고 줄기의 개수가 많으면 이 줄기에 연결돼서 나오는 뿌리의 개수도 많다고요. 그러면 뿌리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에너지도 무한대가 아니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뿌리를 만드는 데에 쓸 수 있는 에너지도 100이다라고 보면 얘도 뿌리를 10개 연결된 거 지금 일부러 10개 그렸어요. 이렇게 많은 수의 뿌리가 나와야 되니까 뿌리 하나당 에너지 조금씩 받으니까 뿌리가 막 깊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토양 표층에 분포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당연히 잘 쓰러지죠. 근데 얘는 줄기 개수가 적으니까 줄기에 연결된 뿌리 개수도 적어. 그러니까 뿌리 하나하나도 더 많은 양의 에너지 공급받으니까 뿌리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직파 재배했을 때 그림, 이거는 이양 재배했을 때 그림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담수 직파 재배 시 파종을 하고 나서 지나치게 깊게 관계하면 당연히 인물이 저하되기 쉽겠죠.
굉장히 산소도 많이 부족해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7번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벼 파트 내용입니다. 그런데 벼 특수재배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조기재배라고 하는 거는요, 조파, 조식을 해서 수확도 일찍 하는 것이 조기재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주로 어떠한 지역에서 조파, 조식해서 수확을 일찍 하는 방식을 이용을 하냐면, 벼 생육기간이 짧은 그런 북부 지역과 산간고랭지, 이런 곳에서 조기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기재배는 감온성 품종을 보온 육묘하는 것입니다. 감온성인 애가 조생종, 그죠? 그리고 그렇게 조생종인 그런 애들이 빨리 후딱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재배 방식에 적합한 거잖아요. 이름만 딱 생각을 해봐도, 그죠? 그리고 북부 지역, 산간고랭지 이런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금방 추워지는 지역이에요. 금방 추워지는 지역이니까, 금방 추워지는 이런 지역들이니까 당연히 날씨 더 추워지기 전에 후딱 수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생종, 후딱 빨리 파종하고 빨리 이식해가지고 빨리 수확할 수 있도록 한다고요. 조파, 조식, 그리고 수확을 빨리 하는 게 조기재배. 그러면 조식재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조식재배는 아까 전에도 언급이 되었죠. 이 조식재배 같은 경우는 평야지 일모작지대의 주된 재배형입니다. 그리고 조식재배는 중만생 품종을 적용합니다. 중만생 품종을 이용합니다. 조식재배는 본론에 일찍 이양을 해요. 본론에 일찍 이양하고 본론에서 영양생장을 오래 하게 해서 수확을 많이 하겠다. 수확량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게 조식재배라고요. 그래서 보통 중만생 품종을 가지고 한 4월 중하순 정도부터 모를 길러서 5월 중하순 정도에 모내기를 하면 8월 상중순 정도에 출수가 되고 9월 중하순쯤 수확을 합니다. 영양 생장 기간은 굉장히 길게 잡아줘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중만생 품종. 그리고 그렇게 본론에 사는 기간이 기니까 일모작지대. 그리고 여기 만기재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기재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만파 만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재배는 콩 옥수수의 뒷구르로 늦게 이양한다? 일단 늦게 이양한다.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콩 옥수수 이게 아니고 감자, 채소 등의 뒷구르로 감자라거나 채소 등의 뒷구르로 늦게 이양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중남부 평야지대에서 적용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답 4번. 여기서 4번에서 얘기하는 만식재배는 파종은 제때 했는데 본론에 물이 부족하거나 아직 본론에 살고 있던 애 수확이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양이 늦어지는 거. 그게 만식재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만식재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모내기 늦어질수록 못자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뭐가 노화가 되는 특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만식재배가 불가피한 지대라고 한다면 내만식성 품종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정답 4번.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뿌리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거 당연히 벼 파트이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지수 11형이 많아지면 1차 근정이 길어지는 게 아니고요. 짧아집니다. 정답 1번. 사실 이 문제는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고요. 일부러 외우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우리 벼의 뿌리가 많이 발달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벼의 뿌리가 많이 발달하는 조건은 벼의 뿌리가 수분, 양분을 먹으러 찾아갈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벼의 뿌리가 많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벼 뿌리가 산소 공급을 많이 받을 때, 숨쉬기 변할 때, 그럴 때 벼의 뿌리가 많이 발달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1번 봐주세요. 질소시비량이 많아진다. 이건 뭔 소리예요? 벼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먹을 거 많이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벼 뿌리가 먹을 양분을 찾아갈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차 근장이 길어질 필요가 없어. 난 가만히 있어도 먹을 거 갖다 주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은 근계도 작아지고요. 1차 근장도 짧아집니다. 예, 정답이 1번이에요. 그리고 2번 봐주세요. 재식 밀도가 높아지면 깊게 뻗는 1차 근육 비율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밀도가 높다는 것은 공간이 정해져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수의 벼들이 같이 살고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한 개체 한 개체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 한 개체 한 개체가 이용하는 공간이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찡겨요. 되게 찡겨요. 이렇게 찡기면 이런 조건일 때는 깊게 1차 근이 많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찡기는 조건일 때는. 기본적으로 벼 한 개체 한 개체가 충분한 생육 공간을 가져야 뿌리 발달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간이 찡기다 보니까 그래서 깊게 뻗는 1차 근 비율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상시담수에 비해서 간단간수를 한 토양, 이런 조건이 산소 공급이 더 잘 되고 무언가 수분, 양분 이런 거 먹으러 찾아갈 필요성이 있는 조건이죠. 그런 조건이 또 1차 근수가 많아집니다. 벼 뿌리는 밭 상태에서보다는 논 조건에서보다 곱게 자란다. 밭 상태가 벼의 뿌리가 수분, 양분 먹으러 찾아갈 필요성이 있으면서 산소 공급도 잘 되는 조건. 그래서 밭 조건이 벼 뿌리가 더 많이 발달이 돼야 되는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면, 제가 근솜씨가 없어서 예쁘진 않지만 이렇게 밭 상태는 이런 식인 거지. 이런 식인 거죠. 좀 그림 대충 그려볼게요. 밭 상태는 벼 뿌리가 수분, 양분 먹으러 찾아가야 되고 또 산소 공급도 잘 돼. 그래서 이렇게 발달된 거죠. 그런데 논 조건은 가만히 있어도 물 지천에 깔렸어. 물 먹으러 찾아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산소 공급도 많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조건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더 곧게 자란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조건인 거예요. 그림이 너무 극단적인가? 그죠? 좀 그냥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그냥 좀 극단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재배에서 비료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당연히 고구마라고 써있는 걸 딱 보고 서류 내용이라는 거 아마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지수 비료가 과다하면 지상부만 번성하고 지하부 수량이 다소 감소한다. 이게 맞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궤근 비대와 환경 조건 부분을 보면 어떠한 사항이 있냐면 여러 가지 토양 온도라거나 토양 수분 이러한 것들 내용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맨 하단부에 질소질 비료의 과용은 지상부만 번무시키고 궤근 형성과 비대에는 불리하다라는 사항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비료가 과다하면 지상부만 번성하고요. 지하부 수량이 감소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을 보시면 잎이 작아지고 농어색으로 되고 강택이 나빠지는 게 칼리가 부족했을 때 생긴 현상이다? 이거 아니죠. 예, 이런 현상은 인산 비료가 부족했을 때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인산 비료는 고구마 수량에는 별로 영향 많이 안 줘요. 그래서 인산 비료는 고구마 수량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품질하고는 상관이 있죠. 인산 비료는 고구마 수량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품질과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이 풍부하면 단맛이 높아지고 저장력이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인산은 고구마의 품질, 단맛, 저장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게 4번 보기 같은 경우는 조금 낯설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이제 있으실 수 있는데, 미숙태비, 낙엽, 생풀 이런 것들이 이식 전에 좀 활착이 좋다가 아니라 활착이 안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미숙태비라거나 낙엽, 생풀 이런 거를 이식 전에 주면은요 건조 때문에 활착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유기물 분해에 필요한 질소를 토양으로부터 흡수를 해서 질소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원래 2번, 3번 보기들은 다 알고 계셨어야 되고 좀 만약에 혹시라도 2번, 3번 보기도 본 기억은 있는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신문들도 있으셨을 수 있는데 다른 보기를 몰랐어도 1번 내용이 맞다라는 거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2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맹류의 식물적 특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거 딱 아예 문제에 대놓고 맹류 문제라고 써있죠? 옳지 않은 것 정답 3번이 됩니다. 예, 일단 종실에 비타민 A 함량이 높고 수의사기 암이삭보다 먼저 성숙하는 자음동주 이하식물? 수의사기 암이삭보다 먼저 성숙해 이거 웅예선숙이란 얘기네. 그죠? 웅예선숙이면서 자음동주 이화식물이면서 종실에 비타민 A 함량이 높은 거는 뭐예요? 귀리가 아니라 잡곡류에 속하는 옥수수가 가지는 특성이에요. 정답이 3번입니다. 귀리라고 하는 것은요. 귀리는 자가수종을 원칙으로 해요. 그리고 귀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꽃에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웅예선숙이면서 자음동주 이화식물 이런 거 완전 틀린 얘기고요. 이거는 다 완전 그냥 옥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귀리의 이 종실 성분을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귀리쌀의 주성분은 전분이에요. 그래서 전분이 약 65%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지질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또 비타민도 함유되어 있는데 어떤 비타민이 함유가 되어 있냐면 비타민 B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비타민 B가 있다라는 거 몰랐어도 이거 무조건 이거 옥수수 내용이라는 건 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식용작물학 20번까지 해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업직 수험생분들 그동안 시험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